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1화 작별.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았다. 밤새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뒤척거린 임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갈이 세수를 하고 사내아이가 들고 온 밥상을 받아 아침을 먹고 난 후 곧바로 권대감을 찾아갔다. 아침을 먹고 마침 독서를 하고 있던 권대감이 임씨를 방 안으로 맞아들였다. 임씨는 권대감을 마주하고 방에 앉았다. 임직관이 오늘은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게 오신 것 같소이다. 예, 권대감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떠나온 집 생각이 간절하여 오늘은 집으로 돌아갈까 해서 왔습니다. 하니 임직관이 내가 잘 대해주지 못해. 이제 이 집이 실증이 나서 그런 것 같소이다. 권대감이 말했다. 아니옵니다. 저로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집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이며 아내가 그립고 또 추석이 닥쳐 오니 조상 무덤에 성묘도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하겠소. 제가 집에 갔다가 권대감님이 그리우면 조만간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허허, 그렇지요. 그럼 오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내 채비를 차려주겠소. 권대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권대감 나으리.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권대감이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며 집안의 종을 불렀다. 잠시 후 권대감이 바깥일을 하는 늙은 종을 시켜 마구간 앞에 검은 말을 꺼내놓게 하고 그 등 위에 비단과 음식과 돈을 잔뜩 싣게 했다. 임씨가 보기에도 산더미 같았다. 자, 우리 임직관이 집에 간다기에 내 마련하여 준 것이요. 내 호의이니 사양 말고 가져가서 잘 지내다가 내가 생각나거들랑 또 오시오. 권대감이 말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권대감 나으리. 그런데 청이 하나 있습니다. 임씨는 말고삐를 잡고 권하는 권대감에게 말했다. 어허, 이 물건이 너무 작아서 그렇소? 아니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은 저에게는 저 물건이 필요 없고 다만 저 사내 아이가 이끄는 당나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씨는 늙은 종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사내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허허, 임직관. 당장 추석이라 이 물건이 소용이 있을 텐데 저 물건을 마다하고 왜 하필 저 아이가 이끄는 당나귀를 타고 가시려는 게요? 권대감이 사내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긴 권대감의 그 말이 100번 옳았다. 그러나 임씨는 어젯밤 사내아이가 하던 말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어려 말을 타다 낙마한 경험이 있어 말 타는 것이 두려운 터라 그렇기도 하고 또 먼 길을 걸어가기 힘이 드니 당나귀를 타고 가고 싶어 그렇습니다. 임씨가 얼른 둘러붙이며 말했다. 그래요? 임직관이 정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 내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권대감은 임씨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자 난감한 듯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권대감 나으리. 덕분에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임씨는 깊이 고개를 숙으려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시오, 임직관. 우리 다시 또 만납시다.
권대감이 집대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했다. 임씨는 떠나올 때처럼 아내가 빌려와서 준 나침반을 허리춤에 차고 사내아이가 고삐를 잡고 이끄는 당나귀를 타고 드디어 고향집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누렇게 익어 금물결지는 들길을 당나귀 등을 타고 가면서 임씨는 슬그머니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권대감 집을 뒤돌아보았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용케 잘 지내온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무일푼으로 집으로 막연히 돌아간다면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어떻게 또 견디란 말인가? 거참 이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임직원님! 그때 조용히 당나귀 고삐를 잡고 앞서가던 사내아이가 임씨를 불렀다. 임씨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했다. 여기에서 한 20리를 가다 보면 양지 바른 산 중턱에 한양에서 조정의 지체 높은 정승들이 나와 오래 묵은 묘를 다시 단장하며 사초를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소리로 시체도 없는 무덤에 사초를 하면 무엇하느냐 하고 사납게 호통을 치십시오. 그러면 정승들이 내 이놈! 내 놈이 어찌 그걸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당장 이 무덤을 파보아 시체가 있으면 내 놈 목을 칠 것이다 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말하면서 만약에 시체가 없으면 1000냥을 주십시오 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정승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하면서 무덤을 파헤칠 것입니다. 거기 시체가 없으면 또 정승들이 시체 있는 곳을 가르쳐 달라고 통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임직관님이 다시 1000냥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당나귀 고삐를 잡고 서 있는 곳을 가리키며 내 이놈! 거기가 어디라고 서 있느냐? 하고 크게 호통을 치시고는 그곳을 파보도록 하십시오. 뭐라? 풍수의 풍자도 모르는 자신더러 저런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인가. 임씨는 사내아이의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낮게 신음을 토해냈다. 도대체 오늘 또 무슨 큰일이 닥칠까? 임씨는 벌써부터 두려워 가슴이 사납게 쿵쾅거리며 물방아지를 해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다간 정말 온전한 몸으로 오늘 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나 있을까? 적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임씨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쓱 훔쳐냈다. 임직관님 말씀을 마저 들으셔야죠. 사내아이가 말했다. 그래. 당나귀 등 위에 탄 임씨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2화 사생결단. 정승들이 그곳을 파보고 정말 그곳에 시체가 있으면 임직관님에게 좋은 명당 자리를 잡아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1000냥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옆 큰 오동나무가 서 있는 산을 가리키며 좋은 오동나무가 있어야 그것으로 금을 만들어 탈 것이 아니냐. 저 산 이름이 옥녀봉이고 저 아랫마을이 옥봉리라. 옥녀가 무릎에 금을 안고 타고 있으니 저 오동나무 서 있는 그 윗자리가 옥녀 탄금의 자리라. 이승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을 당해 일찍 죽은 이 왕자의 영혼은 천상의 궁에 들어 날마다 선녀들이 타는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이승에 두고 온 한을 달래고 있느니 저곳이 적격이라.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래, 옥녀탄금이라. 임씨는 사내아이의 말을 듣고는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 번 속으로 되뇌었다. 당나귀 고삐를 잡고 앞서 걷는 사내아이를 따라 하염없이 풍성한 들길을 따라가는 임씨는 문득 남의 논의 열매를 무겁게 달고 황금빛으로 고개를 출렁거리며 익어가는 나락들을 바라보면서 배고픔을 달래며 피죽을 끓여 먹고 살던 식구들의 처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남의 볕단을 훔치려고 밤에 지게를 지고 2번이나 갔다 빈지게를 지고 되돌아온 것을 떠올렸다. 사람의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느 놈은 매일 곡식이 썩어나가는 부자로 어느 놈은 죽도록 일을 해도 땅 한 평 없이
피죽도 배불리 못 먹는 배골은 가난뱅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고 세상의 불공평에 대하여 막연히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농부들이 일하는 벼이삭들이 출렁거리는 농기를 지나 옥수수가 있고 콩이며 고구마가 토실토실 여무는 밭길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소나무들이 줄지어 선 산길을 한참 지나가다 거기 끝에 당도할 무렵 사람들이 여럿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산길을 막 돌아가니 양지바른 산 가장자리가 나타났는데 정말 거기 사내아이가 말했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사모관대를 쓰고 가슴에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학이 그려진 화려한 관복을 입은 지체 높은 조종의 정승들이 묘 윗자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일꾼들 50여 명이 산만큼이나 커다란 묘를 단장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는 칼을 허리에 찬 병사들이 100여 명 군마를 대기시키며 쉬고 있었다. 임씨는 그것을 본 순간 가슴이 오싹 오그라들었고 머리끝이 쭈뼛 바늘처럼 곤두섰다. 저 무지막지한 무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 보였다가는 댕강 목이 달아날 게 뻔했다. 임씨는 당나귀 등 위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그만 기우뚱 땅에 떨어지고 말 뻔했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당나귀 굽비를 잡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묘를 새로 단장하는 가까이로 갔다. 사람들이 임씨와 사내아이의 행렬을 호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당나귀 곱비를 잡고 앞서가던 사내아이가 임씨를 바라보며 눈치를 했다. 어서 시키는 대로 호통을 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씨는 도무지 기가 질려 호통을 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당나귀 등 위에서 임씨는 숨도 크게 내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두어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득 사내아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사내아이의 얼굴이 성난 호랑이로 변하더니 임씨를 곧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노려보는 것이었다. 임씨는 그 사내아이의 눈빛을 보고는 하고 하마터면 크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임씨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차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사내아이에게 죽으나 저 정승들에게 죽으나 죽기는 매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생결단하고 사내아이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임씨는 배에 힘을 잔뜩 주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이놈들, 시체도 없는 무덤에 사초를 하면 무엇하느냐? 쩌렁쩌렁 산을 울리는 그 말을 들은 정승들이며 일꾼들 그리고 병사들이 일제히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임씨를 바라보았다. 내 이놈, 너 지금 뭐라 했느냐? 정승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보아하니 반백의 늙은이였다. 내 시체도 없는 무덤에 사초를 하면 무엇 하느냐고 했소? 임씨는 다시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어허,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오너라. 정승들 중 수염이 허연 홍포를 걸친 관을 쓴 노인이 노발대발 달려오며 소리쳤다. 영의정 나리. 병사들을 이끄는 장군인 듯한 검은 수염이 길게 자란 한 손에 장검을 거머쥔 건장한 사내가 대답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 장군의 불호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칼을 찬 병졸들 여럿이 성난 범처럼 임씨에게 달려들었다. 사내아이의 손에 들린 당나귀 곱비는 삽시의 낚아채였고 늦가을 드센 찬바람 앞에 가랑잎 같은 임씨는 그 즉시 병졸들에게 붙들려 3명의 위험스런 정승들 앞에 끌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었다. 사위는 칼찬 병졸과 일꾼들로 겹겹이 애워싸였다. 네, 이놈, 이 무덤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함부로 망발을 짓거리느냐? 내놈 목이 10개라도 된단 말이더냐? 도대체 내놈 정체가 무엇이냐? 수염이 허연 정승이 임씨를 노려보며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으리, 저는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다만 저 무덤 안에 시체가 없음을 알고 그리 아뢰었을 뿐이오이다. 이왕에 엎어진 물 돌이킬 수 없다면 전진할 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미 생사를 포기한 임씨는 또랑또랑하게 말했다. 그래,
보아하니 내놈 허리춤에 나침판을 차고 있는 걸 보니 초라한 떠돌이 지관인 것 같은데 만약 저 무덤을 파보아 시체가 있다면 내놈 목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늙은 정승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임씨의 허리춤에 벙긋이 삐져나온 나침반을 바라보며 녹이 띈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3화 운명. 좋습니다. 저 무덤 안에 시체가 있다면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면 저에게 천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씨가 당당하게 말했다. 뭐라? 천냥이라? 어라. 이제 보니 실상은 내놈이 돈에 환장을 한 것이었구나. 늙은 정승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영상대감, 아무래도 오늘 이 무덤을 파보아 망발을 내까린 저놈의 목을 기필코 베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옆에 서 있는 뚱뚱한 몸에 키가 작은 정승이 말했다. 좋다. 내놈의 소원이 정 그렇다면 당장 저 무덤을 파보도록 하자. 오늘 일진이 살아와 내 인명을 살상할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어찌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만약 내놈 말처럼 저 무덤 속에 시체가 없다면 내 천냥을 기꺼이 주리라. 여봐라, 어서 저 무덤을 파헤쳐라. 늙은 정승이 사납게 호령을 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꾼들이 일개미처럼 달려들어 커다란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정승들과 장군 그리고 병졸들과 무릎을 꿇고 앉은 임씨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과연 저 안에 시체가 있을 것인가? 임씨는 오직 하늘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둥그런 봉분이 헐리고 급기야 시신이 들었을 관이 안장된 아래를 향해 일꾼들의 삽질이 자꾸만 분주해져 갔다. 아무래도 시체가 있다면 임씨는 오늘 이승과 하직해야만 할 운명이었다. 일국의 정승들과 장졸들이 몰려와 사초를 할 만큼의 인물의 무덤을 파헤치는 무례를 범했으니 시체가 있다고 한다면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임씨는 속이 바삭바삭 탔다. 밥도 빌어먹지 못할 만큼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값비싼 나침반을 빌려 들려주는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가짜 직원 노릇을 해서 돈푼이나 벌어보려고 집을 억지로 나왔다가 종국에는 그리운 아내며 자식들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다니. 참으로 참혹한 운명임을 생각하고는 스르르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었다. 무덤 안을 파헤쳐 들어가는 일꾼들의 손놀림이 바빠져만 갔다. 거기 관이 나올 것이었고 그 관 뚜껑 안에는 무덤 주인의 시체가 반듯하게 누워있을 것이었다. 그러면 정승들은 장군에게 가차없이 임씨의 목을 베라고 명할 것이었다. 임씨의 머리는 저 무덤가에 태풍에 쓸려간 온유월 수박밭의 속이 고른 수박덩이처럼 붉은 피를 흘리며 떨어져 나뒹굴 것이었다. 탕! 마침내 일꾼들의 삼날 끝에 관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관이 나왔다. 순간 일하는 일꾼 하나가 소리쳤다. 눈을 감고 있던 임씨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일었고 급기야는 사지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었다. 임씨는 숨을 크크 들이쉬었다. 내 오늘 정녕 저 가련한 한 인생에 초라한 중생을 보아야 할 운명이었구나. 어서 그 관뚜껑을 열어라. 늙은 정승이 근엄하게 소리쳐 말했다. 온몸에 흙범벅이 되어 비오듯 땀을 흘리는 일꾼들이 관을 덮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더니 관뚜껑 위로 덮어진 명정을 걷어내고 잘 맞추어 막은 관뚜껑을 땄다. 그 관뚜껑을 일꾼 하나가 화들짝 들어올렸다. 거기 숨이 멎어 죽은 망자의 모습이 새하얀 해골로 드러나야 했다. 시체가 없다. 관뚜껑을 열었던 일꾼이 소스라치게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다. 뭐라? 그게 정말이냐? 그 말을 들은 늙은 정승이 놀라 소리치며 불이 나게 달려들었다.
혼비백산 달려든 늙은 정승이 무덤한 관속을 허겁지겁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관 속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었다. 관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정승들이며 장군이 뒤이어 달려들어 그 안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급세통에 더 놀란 것은 임씨였다. 이미 목숨을 포기하고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죽음을 달게 맞이하려는 각오를 하고 하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눈을 꼭 감고 있던 임씨는 관 속에 시체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 감은 눈을 번쩍 떴다. 어허, 큰일이로구나. 상감 마마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처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늘이 낸 명지관이란 말인가? 어서 처자를 풀어주어라. 약속대로 천냥을 주리라. 텅 빈 관속을 바라보던 늙은 정승이 깜짝 놀라 넋이 나간 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말했다. 영상대감, 저자가 이 무덤 안에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필시 진짜 시체가 있는 것도 알 것이 아닙니까? 저자에게 그것을 물어보심이 어떠하신지요? 키가 작고 뚱뚱한 정승이 속삭이듯 말했다. 옳거니, 역시 우상대감이오이다. 그 말을 들은 늙은 정승이 고개를 두어 번 깊숙이 끄덕이며 말하더니 결박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임씨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이리로 정중히 모셔오너라. 예! 늙은 정승의 말에 장군이 크게 대답을 하고는 병조를 시켜 임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결박을 풀어주고는 늙은 정승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곧 목이 잘려 죽일 놈이 되었던 임씨는 삽시에 정승들에게 정중히 대접받는 명지관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4화 풍전등화. 자칫 잘못했다가는 하늘이 낸 명지관을 몰라보고 내 큰일을 낼 뻔했구려.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구려. 늙은 정승이 임씨를 보고 말했다. 정성날이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고 하니 무당 역정을 내셔야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에 대하여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씨가 정중하게 말했다. 아무튼 내 그대의 재주에 깜짝 놀랐소. 그만큼의 재주를 지녔다면 필시 이 무덤 속의 주인이 어디 묻혀 있는지도 알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늙은 정승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리석은 소인이 어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임씨는 말끝을 흐리면서 고개를 돌려 슬그머니 사내 아이를 찾아보았다. 마침 남쪽으로부터 산들바람 한 조각이 시원하게 불어왔는데 20걸음 길 아래 움푹 꺼진 신누렇게 익어가는 콩밭 언저리에 사내 아이가 어느새 병졸들이 소나무에 묶어둔 당나귀 고삐를 풀어쥐고 거기 서 있는 것이었다. 내 처음에 사람을 잘 몰라보고 그대에게 수모를 준 것은 내 부덕의 소치이니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어디 한번 마음을 써 보시게나. 늙은 정승이 임씨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여기 계시는 무덤 주인은 상감 마마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일세. 만약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게 경을 칠 것이야. 오늘 그대 같은 뛰어난 명직관을 만난 것도 다 행운이 아니겠는가. 키가 작은 뚱뚱한 정승이 끼어들며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소인이 배운 얕은 재주를 부려보겠습니다만 세상 일에는 모름지기 그 일에 해당되는 합당한 값이 있게 마련인데 만약 소인이 그 시체를 묻어둔 자리를 찾아낸다면 천냥을 주실 수 있겠는지요? 임씨가 늙은 정승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슬그머니 말을 냈다.
주가 마다뿐이겠는가? 내 기꺼이 천냥을 줄 것이니 주저 말고 그 시체를 찾아주시게나. 늙은 정승이 한 점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소인이 얕은 재주를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임씨는 그렇게 말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보는 듯 이리저리 하늘과 산과 멀리 강이 흐르는 모양새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임씨가 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치 풍수를 잘 아는 직관이 바람과 물의 흐름을 살피는 듯 제법 신중한 모양새가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가 요리조리 나침반을 바라보며 하는 행동을 정승들은 뒤를 따르며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침반을 놓고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임씨가 순간 무엇을 찾아내기라도 하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 아이가 당나귀 고삐를 잡고 서 있는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나침반을 쓱 거두어들여 다시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는 사내 아이가 당나귀 고삐를 잡고 서 있는 길 아래 콩밭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이었다. 네 이놈, 거기가 어디라고 그 위에 서 있느냐? 어서 썩 비켜나지 못할까? 임씨가 사내 아이를 보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뒤따르던 정승이며 장군이 사내 아이가 당나귀 고삐를 잡고 서 있는 콩밭 언저리를 일제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기란 말인가? 늙은 정승이 호기 어린 눈빛으로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정승나리. 저 산의 아이가 선 자리를 파보십시오. 분명 거기 시체가 있을 것입니다. 임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왕에 사내 아이가 시킨 대로 하려면 연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임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임씨는 도무지 그 사내 아이가 선자리 발밑에 이 무덤 주인의 시체가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할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해봐라. 어서 저 산의 아이를 밀어내고 저 아래를 당장 파보아라. 늙은 정승이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일꾼들이 우르르 삽을 들고 달려들어 사내 아이를 저만치 물리치더니 그 자리에 수북이 자라난 콩을 뽑아 던져버리고는 삼나를 바삐 놀려 파들어가는 것이었다. 일꾼들의 삽질에 붉은 황토가 파들어가는 것만큼 퍼올라와 콩밭 언저리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임씨와 정승들은 그 주변에 서서 일꾼들이 불이 나게 삽질하는 꼴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과연 저 아래 저 무덤 속 주인의 시체가 묻혀 있을 것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시체 같은 것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그곳을 파헤치고 있는 일꾼들의 삽질을 바라보는 임씨는 마치 오늘 닥친 일이 꿈만 같기만 했다. 이미 벌써부터 생사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임씨였지만 불안과 공포로 입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것이었다. 일꾼들의 분주한 삽질을 망연히 바라보는 임씨는 서 있어도 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매순간 사나운 비바람 몰아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외로이 홀로 타오르는 연약한 풍전등화의 신세가 아닌가 하고 새삼 가슴 깊이 깨우쳐 느끼면서 말이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5화 옥녀탕금. 옥깃이 나타났다. 흙을 삽으로 분주히 파올리던 일꾼 하나가 놀라 소리쳤다. 뭐라? 늙은 정승이 소리치며 가까이 다가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초라한 직관이 시체를 찾는다고 수선을 떠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 것인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술렁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꾼들이 처음에 퍼올리던 흙은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흙이었는데 파들어갈수록 그곳에 물이 고였던지 질펀하게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언젠가 그곳을 파내었었고 그 파낸 곳을 다시 흙으로 메운 자리였기에 비가 오면 물이 스미어 고였던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퍼올린 질펀한 흙을 늙은 정승이 밟고 아래를 바라보았다. 거기 동물의 살 썩는 것 같은 비릿하고 고약한 냄새가 물씬 올라왔다. 이런 고약하구나. 온통 물스렁한 곳이 아니냐? 저기 누런 것이 혹시 수위가 아니냐? 어서 조심스럽게 파올려라.
늙은 정승이 물이 고여 질퍽한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 흙으로 땀으로 범벅이 된 일꾼들이 말했다. 일꾼들이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 파들어가기 시작했다. 아, 진짜 시체가 있다? 일꾼들이 소리쳤다. 그래. 어서 조심스럽게 파서 올려라. 늙은 정승이 말했다. 잠시 후 반쯤 육탈을 한 삭은 해골이 시꺼멓게 드러난 흉측한 모습의 시체가 나타났다. 일꾼들 여럿이 조심스럽게 온통 물이 질질 흐르는 누런 수의를 입은 시체를 위로 들어올렸다. 늙은 정승을 비롯한 장군이며 무사람들이 경악을 하며 다가가 그 시체를 바라보았다. 시체 썩는 냄새가 물큰 코를 찔렀다. 이런, 이는 분명 지난해 불시에 죽은 왕자님이 아니냐?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시체를 자세히 바라보던 늙은 정승이 말했다. 이는 필경 이 왕자님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 천하의 대권을 잡는 것을 막으려고 한 누군가가 명당에 들지 못하도록 시기를 한 것 같소이다. 키가 작고 뚱뚱한 정승이 늙은 정승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옳거니 이는 분명 이 왕자님을 죽음으로 내몬 사악한 무리들이 저지른 일이라. 천만은 다음에 반드시 계기로 하고 우선 좋은 자리에 모시도록 합시다. 늙은 정승이 키 작은 정승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러려면 또 처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소? 키가 작고 뚱뚱한 정승이 작금의 사태를 그냥 무연히 바라보고 있는 임씨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소. 참으로 저자는 귀신이라 이를 만한 자가 아니겠소? 늙은 정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는 임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보아하니 그대는 하늘이 낸 신의 경지에 이른 풍수지사임에 틀림이 없소. 이는 이 왕실의 경사이자 이 나라의 경사라 할 만하오. 이왕 내친 김에 새로 이 무덤에 임자가 들 좋은 명당 자리를 하나 봐주시는 게 어떻겠소? 늙은 정승의 말을 들은 임씨는 자신도 모르게 쿨럭하고 헛기침을 했다.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임씨 또한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 이렇게 사내 아이가 말한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니 임씨는 기절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넋을 잃고 쓰러질 수는 없었다. 임씨는 다시 쿨럭하고 헛기침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정성나리, 어찌 이것이 저의 재주이겠습니까? 저 무덤의 주인을 하늘이 도와 저로 하여금 이승에 깃든 한을 풀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 쓸 좋은 명당자리라. 임씨가 말을 뚝 끊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을 휙 둘러보는데 콩밭머리 반대편 양지 쪽 능선에 사내 아이가 말했던 그대로 커다란 오동나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위쪽이 빤히 열려 있었는데 풍수에는 일자무식인 까막눈으로 보기에도 자리가 괜찮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며 임씨가 잠시 거기 눈을 고정하고 서 있는데 늙은 정승이 말했다. 세상 일에는 그에 합당한 값이 있는 법. 돈일랑 걱정 마시게나. 내 좋은 자리를 새로 잡아준다면 천냥을 또 드리리다. 여봐라, 여기 나와 있는 이곳 고을 수령에게 어서 가서 당장 3,000냥을 가져오도록 해라. 내 오늘 이 하늘이 내린 풍수지사님께 3,000냥을 드려야겠다. 3,000냥. 그 말을 들은 임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3,000냥을 당장 가져와 주라니. 이 무슨 횡재란 말인가?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굶주리는 아내며 자식들이 평생 배불리 먹고 좋은 집 마련해 좋은 옷 입고 전답 많이 장만해 사서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
임씨는 눈이 번쩍 띄었다. 임씨는 다시 쿨럭 헛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배에 잔뜩 힘을 주고 거침없이 말했다. 세상에 좋은 금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는데 좋은 오동나무가 있어야 금을 만들어 탈 것이 아닌가. 저 산 이름이 옥녀봉이고 저 아랫 마을이 옥봉리라. 옥녀가 무릎에 금을 안고 타고 있으니 저 오동나무 서 있는 저 위 빤한 자리가 옥녀 탕금의 자리라. 이승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을 당해 일찍 죽은 이 왕자는 천상의 궁에 들어 날마다 선녀들이 타는 가야금 소리를 듣고 이승에 두고 온 한을 달래고 있으니 저곳이 적격이라.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6화 삼천냥. 오, 참으로 놀라운 풍수지사로세. 어찌 이 왕자님의 사연을 다 안단 말인가? 신인이로세. 늙은 정승이 임씨의 말을 듣고는 혀를 내두르며 키가 작고 뚱뚱한 정승에게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재주를 가진 자입니다. 저자가 가르쳐준 자리에 무덤을 쓰면 분명 이 왕자님이 낳은 아들이 세자가 될 것이고 반드시 다음 왕권을 이을 것이라 사료되는군요. 옳거니 어서 저 자리에 새로 무덤을 만들도록 합시다. 늙은 정승이 나지막한 소리로 뚱뚱한 정승에게 속삭이더니 일꾼들에게로 다가가 소리쳤다. 여봐라. 어서 이 시체를 육탈시켜 깨끗이 닦아 저 풍수지사가 가르쳐준 오동나무가 서 있는 저 윗자리 넓은 곳에 새로 무덤을 만들어 써라. 예? 일꾼들이 일제히 대답하고는 시체를 깨끗하게 육탈시키고 빈관을 파내 거기 유골을 안장하려고 분주히 일손을 놀렸다. 그리고 그대는 나와 저리로 가세.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새로 무덤을 쓸 혈 자리를 잡아 주시게나. 늙은 정승이 임씨에게 말했다. 예, 정승날이 그렇게 하지요. 임씨는 늙은 정승과 일꾼들 무리를 데리고 오동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갔다. 임씨는 그 위 넓은 공터 풀밭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사위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잠시 그렇게 서성거리던 임씨가 풀밭 중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주산의 모양이 품위가 있고 더구나 그 토질이 오행을 다 갖춘 오색 마사인데다가 멀리 조산이 구름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수많은 조산을 거느린 저 아래 붓꽃처럼 솟아오른 신화로 쓸 안산이 영락없는 필봉이라. 빼어난 학식과 문장을 갖춘 지혜로운 명사라. 더구나 북풍을 막아주는 배산이 등 뒤에 딱 버티고 있는 데다가 좌청룡과 우백화가 외호하고 있어 사손이 번창할 것이라. 그리고 저 앞을 지나는 강물이 죽음의 서양에서 발원하여 생명의 동양을 향하고 있으니 가히 난세를 평정해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릴 성군이 나올 군왕지열이라 할만하구나. 이곳에 무덤을 쓰면 천하의 대학자와 덕장과 용장을 거느리고 일국을 능히 평안히 다스릴 큰 정치를 할 인물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이곳으로 정하십시오. 임씨가 주절주절 읊으며 늙은 정승을 바라보며 말했다. 풍수지관이라고 행세하며 권대감집에 머무를 때 풍수에 관한 몇 권 서적을 탐독하고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설이 있는지라 임씨가 그럴듯하게 헛기침하며 말했던 것이다. 오호라, 이곳이 그렇게 좋은 자리란 말인가? 늙은 정승이 놀라 말했다. 그렇사옵니다, 정승날이. 이곳으로 정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렇지. 여봐라. 어서 저곳 혈 자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덤을 만들도록 하라. 늙은 정승이 말했다. 늙은 정승의 명령에 따라 일꾼들이 새로 무덤을 쓸 곳에 고기와 생선 그리고 과일을 가져와 제사상을 차려 술을 올려 뿌리며 토신제를 지내고 그곳을 파들어 갔다. 잠시 후 유골을 담은 관을 가지고 와 혈자리 판 곳에 안장하고는 지게로 흙을 퍼와 새로 봉분을 만들었다. 낮이 거의 다 기울 석양 무렵 잔디를 씌운 커다란 쇠무덤이 만들어졌다. 그 무덤 앞에 각종 제물을 가져와 제사상을 차려 올리고 늙은 정승을 필두로 제사를 극진히 지내고 모든 것이 끝났다. 오늘 이 하늘이 낸 풍수지사 덕분에 명당에 새 무덤을 잘 썼소이다. 내 약속대로 3,000냥을 줄 것이니 받아가고 거기 주소와 성명자나 적어 주시게나. 내 상가 마마께 오늘 그대의 공을 아랠 것이다. 늙은 정승이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성날이 그저 무지렁이처럼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하찮은 백성의 성명은 알아 뭐에 쓰시겠습니까? 송구하옵니다. 임씨가 고개를 수그리며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닐세. 세상사 모든 일에는 공과가 있는 법. 사양 말고 성명자를 밝혀주시게. 늙은 정승이 점잖게 말했다. 예, 정승날이. 임씨가 젊은 신하가 가지고 온 지필묵을 건네받고 사는 곳과 성명을 적어주었다. 그래. 자, 그럼 이 풍수지간의 당나귀에 이 고을 수령이 가지고 온 3,000냥을 실어 주거라. 늙은 정승이 임씨가 적어 건넨 주소와 이름을 적은 종이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고을 수령이 동꾸러미가 든 묵직한 자루를 사람들을 시켜 들고 와서는 사내 아이가 고삐를 잡고 있는 당나귀 등에 실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임씨는 입이 떡 벌어졌다. 아, 세상에 이런 횡재를 다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도무지 눈앞에 벌어진 실상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정승날이. 임씨가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무슨, 어서 일어나시오. 다 그대의 제주값이 아니던가. 이제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게나. 훗날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야. 자, 이제 우리도 어둡기 전에 돌아가자. 늙은 정승이 임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임씨는 늙은 정승과 작별을 하고 당나귀 등의 3,000냥을 싣고는 다시 사내아이와 함께 그리운 고향집을 향해 멀리 산길로 이어진 길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돈 3,000냥을 싣고 가는 임씨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발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자꾸 비척이며 걸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단 말인가? 그런데 도대체 앞일을 귀신처럼 훤히 알고 있는 저 사내아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임씨는 조용히 당나귀 고삐를 잡고 앞서 걷는 사내아이를 의문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오늘 아무 일 없이 고향집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저 큰 돈을 당나귀 등에 실었는데 혹여 또 무슨 예의치 않는 병고라도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저 3,000냥은 임씨 자신의 재주로 번 돈이 아니지 않는가? 실질적인 주인은 저 사내아이가 아닌가? 생각할수록 자꾸 가슴속에서 까닭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임씨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그 사내아이가 이끄는 대로 점점 납부엉이가 울 만큼 깊고 험한 산길로 접어들어가는 길을
마치 어미를 따라가는 강아지처럼 졸랑졸랑 따라가고만 있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7화 바위고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숲길은 마른 나뭇잎 냄새가 났다. 임씨는 그 향긋한 나뭇잎 향기를 맡으며 점점 깊어져만 가는 숲길을 따라 걸었다. 집을 떠나 이곳을 지나올 때는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든 거짓지간 노릇을 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벌어야 이 길을 다시 오려니 하는 막연한 기대로 발길 이끄는 대로 떠밀려가듯 지나왔건만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 아이가 이끄는 당나귀 등에 돈 3,000냥을 싣고 그를 따라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공포와 엄청난 불안이 임씨를 엄습해왔다. 그때 어디선가 납부엉이가 울었다. 저 부엉이가 우는 어디쯤에 험악한 산적물이라도 매복하고 있다가 삽시에 칼을 들고 들이닥쳐 저 돈꾸러미를 도적질해 가는 것은 아닐까? 혹은 저 사내 아이가 그들의 끈앞풀이라도 되어 임씨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수작은 아니었을까? 하는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임씨는 자신이 지나오던 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멀리 바위가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 정상 아래로 구불구불 이어진 길은 큰 산 하나를 싸고 돌아 정반대편 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끝 바위 고개를 넘어가면 그 아래가 바로 임씨가 꿈에도 그리던 고향집이었다. 그 고향집에서 끼니를 밥 먹듯이 굶어가며 10자식과 아내와 아등바등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오직 아버지 된 자로서 아이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자책감으로 인한 그 하나의 고통으로 마음 아팠지만 지금 같은 마음의 불안과 공포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풍수에는 일자무식인 자신이 마치 풍수에 도통한 도사처럼 거짓을 말하고 더구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그 대가로 받아내는 그런 위선을 저지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것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급기야 임씨는 저 3,000냥이라는 돈꾸러미는 그냥 저 사내 아이가 다 가져가 버렸으면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은 처음 길을 떠나왔을 때처럼 빈몸으로 온전히 고향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또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아등바등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굶주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것이었지만 지금에는 오히려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것이었다. 임직원님, 무슨 생각을 그리 많이 하십니까? 그때 당나귀 곱비를 잡고 앞서 걷던 사내 아이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어? 아니야. 생각은 무슨... 씨는 마음속에 숨겨둔 무슨 은밀한 비밀이 발각되기라도 한 양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저어 말했다. 이제 이 산길만 돌아가면 그리운 고향집이 보이는 바위 고개로군요. 날 저물기 전에 어서 가셔야지요. 딴 생각 마시고 바삐 따라오세요. 사내 아이가 당나귀 곱비를 잡고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다. 그래야지. 임씨는 사내 아이를 따라 바삐 발길을 놓았다. 한참 동안 돌 자갈이 깔린 산길을 올라 모퉁이를 돌아가니 저만치 고개 위에 아름드리 커다란 적송이 푸른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아래 바위가 보였다. 바로 바위고개였다. 거기 먼저 당도한 사내 아이가 임씨를 보고 말했다. 임직원님, 저 아래를 보세요. 고향 마을이 한눈에 다 내다 보입니다. 그렇구나. 저기가 바로 내 고향이지. 임씨는 그렇게 말하며 산 아래 멀리 누렇게 물든 들 가운데로 강물이 지나가고 남쪽 산모롱이 옆으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난한 집 모퉁이를 눈여겨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런 임씨의 눈끝에 자신도 모르게 울컥 뜨거운 눈물방울이 스미어 오르는 것이었다. 다리도 아프고 하니 예서 좀 쉬어가시지요. 사내 아이가 당나귀 곱비를 소나무에 묶으며 바위 등거리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그래, 그러자구나. 임씨가 그렇게 말하며
사내아이가 앉은 옆자리에 앉아 멀리 산 아래로 펼쳐진 고향 마을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살랑거렸다. 한동안 말없이 멀리 풍경을 바라보던 사내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임직원님, 사람의 복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는 사내아이의 질문에 임씨는 어안이 벙벙하여 사내아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사람의 복은 왜 묻는 거냐? 복은 타고난다고 하지 않더냐? 그렇지요. 사람의 복은 본래 타고난다고 하는데 그 타고난 복을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는 저 조상이 지어 후손에게 음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복을 지어 얻어내는 경우가 있겠지요. 권력을 가진 부모나 돈 많은 부모를 만나 그 유산을 대대로 상속받아 잘 사는 경우가 조상이 지어 물려준 복이라 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해 잘 사는 경우가 곧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당대에 복을 지은 것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복을 지은 방법에도 선행으로 지었느냐, 악행으로 지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겠지요.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인해 온갖 간악한 재주를 부려 악행으로 악을 지은 자는 악으로 나타날 것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선한 마음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선행을 지은 자는 선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지요. 봄에 논에 벽씨를 뿌린 자는 가을에 그 논에서 벼를 수확할 것이고, 봄에 그 논에 탱자나무를 심은 자는 가을에 그곳에서 탱자를 따게 되겠지요. 그 이치와 같지요. 임씨는 사내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실상은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본시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정승벼슬을 지내며 한 해 백미 30만 석을 거두어들이는 엄청난 부자였지요. 그것은 집안 어른들에게 들어 나도 잘 아느니라. 임씨가 말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모았으며 또 높은 벼슬자리를 지낼 때 백성들에게 어찌했는지 아시나요? 그걸 어찌 자세히 알겠느냐? 느닷없이 먼 윗대 조상 칠대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저 사내아이가 어떻게 알기에 왜 지금 꺼내는 것일까? 아마도 저자가 분명 귀신이 아니고서야. 임씨는 순간 이제야 올 것이 오는가 보다 하고 온몸에 들이솟는 소름을 오싹 느끼며 의아한 눈빛으로 사내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9화 순일무잡. 그날 밤 빈지게로 돌아오며 그 마을의 최영감을 저수지 둑에서 만났지요. 그래. 두 번이나 내 최영감을 저수지 뚝에서 그날 밤 만났지. 그게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을 했어. 임씨는 그날 밤 일을 숨기지 못하고 토해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는 임씨는 슬며시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날 밤 볕단 도둑질을 스스로 포기하고 빈지게를 짊어지고 허망한 마음으로 저수지 둑길을 돌아서려는데 먼 발치에서 어둠 속에 희끄무레한 것이 문득 얼비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임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귀신일까? 사람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희끄무레한 것이 임씨 앞으로 쓱 다가오는 것이었다. 임씨는 발을 옮기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서 있었다. 얼핏 눈여겨보니 그 모양새가 아무래도 마을에 사는 최영감이었다.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정말 그 최영감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래도 혹시 긴가민가 하여 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누구인가? 임씨 아닌가? 이 밤에 무슨 일로 빈 지게를 지고 있는가? 아니, 최영감님 아니신가요?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임씨는 더듬더듬 얼른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을 이 밤까지 했다고? 임씨는 뒤를 캐고 드는 최영감을 뒤로하고 달아나듯 얼른 발걸음을 옮겼다. 볕단을 잔뜩 지게 짊어지고 오는 길이었다면 여지없이 그 여우 같은 최영감에게 도둑질이 발각되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는 임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실 임직원님이 그날 밤 볕단을 훔치러 간 지금의 논주인인 그 홍대감의 할아버지도 그 옛날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이고, 또 그날 밤 저수지 둑에서 만난 지금 임직원님처럼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여러 아이들과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아가는 그 최영감의 할아버지는 실은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저수지 바로 밑에 논을 사고 모든 물꼬를 막아버리자 그 칠대조 할아버지에게 물꼬를 좀 터달라고 가족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고 날마다 찾아가 애원하였는데 되려 논을 죄다 팔라며 끝끝내 들어주지 않자 종국에는 대낮에 낫을 들고 대들다가 몰매를 맞아 죽었던 사연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 최영감네 할아버지의 10명이 넘는 가족들도 모조리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문전걸식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굶주려 죽었지요. 그 한을 품고 죽은 최영감네 할아버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지금의 최영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사실은 그날 밤 임직원님은 그 최영감에게 홍대감의 나락다발을 한 지게 훔친 도둑질이 발각되어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그를 작대기로 사정없이 때려 깊은 저수지 속으로 밀어뜨려 죽이게 될 운명이었지요. 뭐라? 임씨는 너무도 꿈만 같은 사내아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비명을 질렀다. 혼비백산 넋을 잃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직원님, 왜 천벌을 받아 바로 죽어야 할 악인이 잠시나마 터무니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줄 아시나요? 임씨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사내아이를 바라보았다. 사내아이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비록 그 악인도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탐욕으로 악행을 함께 저질렀던 자에게나 혹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 몇몇에게는 커다란 선행을 베푼 공덕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행한 악행과는 비길 수 없이 가벼운 선행의 공덕이겠지만 그 공덕으로나마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며 연명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순식간에 그 공덕이 다 사라지는 날, 저 해일과도 같은 악행의 과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벼락처럼 밀려와 삽시에 쓸어버려 결국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법이지요. 굶주리는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홍대감의 볕단을 훔치러 간 그날 밤이 실은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계집종의 어미를 살려준 그 선행의 공덕이 다 사라지는 날이었고, 마침내 임직원님의 볕단 도둑질과 살인이 발각되어 부부가 홍대감집 마당에 끌려가 처참하게 몰매를 맞아 죽는 데다가 아이들은 모조리 거지가 되어 굶주리며 몹쓸 병에 걸려 시달리며 세상 밑바닥을 떠돌다가 30을 못 넘기고 다 죽게 될 운명이었지요. 결국 그날 밤이 임직원님 집안이 이 지상에서 영원히 문을 닫게 되는 날이었지요. 오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더냐? 사내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으로 가슴이 부르르 떨리는 임씨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지극히 악한 자나 지극히 선한 자는 하늘도 그를 당장에는 어쩌지 못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임직원님이 볕단을 훔쳐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는 순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받게 될 그 엄청난 죄의 과보의 끈을 일순 끊어버렸던 것이지요. 임 씨는 낮게 신음을 토하며 그날 밤 홍대감의 볕단을 훔쳐 지게에 지고 일어나려는 순간을 생각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별을 보고 임 씨는 아내와 자식의 굶주리는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순간 순일무잡한 마음의 한경지를 자신도 모르게 더듬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인간으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직 삶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혹은 탐욕만으로 마구잡이로 일을 저지를 게 아니라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운명일 저 하늘의 위대한 천리를 아우르는 더 큰 심오한 우주자연의 질서와 아지 못할 어떤 인과의 진실이 임씨 자신의 삶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문득 가슴을 때렸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조리 다 알고 있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임 씨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서 불끓듯 솟아오르는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의문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50화 인생무상. 임직원님, 사실 나는 저 먼 북쪽의 하늘, 모든 어둠의 끝, 그리고 하늘의 중심 북두의 별에 살고 있는 신입니다. 지난 어느 가을밤 나는 북쪽 하늘에 빛나는 별 북두칠성님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인자하신 북두칠성님은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도록 도와주고 또 모든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들여 그 생명을 지상에 다시 태어나도록 돌려보내주는 일을 관장하는 분이지요. 이 북두칠성님이 살고 있는 궁전 밖 북쪽 북두궁에는 지상에서 살다 죽어 저승사자에게 불려오는 인간의 영혼들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과보에 따라 지은 죄업을 저울에 달아 판정을 받으려고 줄을 지어 서 있지요. 그곳은 지상에서 가졌던 돈이나 누렸던 권력, 지위, 명예, 이름 같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오히려 그것들은 커다란 과보가 되기도 하지요. 이렇듯 죽어서 그곳에 온 영혼에게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기에 임금 노릇을 했던 자나 노예로 살다 온 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자신이 지은 과보만을 따지게 되어 있지요. 가운데 염라대왕이 앉아있는 궁성 안 수많은 판정관들 앞에 불려온 인간의 영혼들은 지상에서 자신이 살다 온 지난날의 과보를 낱낱이 밝혀 들여다보고는 울부짖는 자, 괴로워하는 자, 뉘우치며 후회하는 자, 환희에 차 있는 자, 묵상하는 자 등 여러 다양한 인간들의 군상을 거기서 다 만날 수 있지요. 남문 밖에는 수행과 선행으로 모든 악업을 끊어버리고 다시 지상에 태어나는 고통을 끊어버린 현자의 영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름다운 신성궁이 있고 서문 밖 음산한 지옥궁에는 지상에 다시 태어나지도 못할 만큼 크나큰 죄업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영혼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극형을 받는 처참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동문 밖 칠성궁에는 자신이 지은 꽈보에 따라 그 죄업의 굴레를 온몸에 칡넝쿨처럼 치렁치렁 올가 묶고 다시 새 생명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가 살 것을 기다리는 인간의 영혼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요. 그 사이사이 남문 밖 신성궁에 사는 현자들의 영혼도 보이지요. 그들 현자들은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져 숱한 죄를 저지르면서 인생무상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노병사의 고통 속에 헤매고 사는 지상의 인간들을 구제할 서원을 세운 위대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지상에 함께 태어나서 인생의 아름다운 빛이 되어 살신성이 나는 성현의 길을 밝혀 고통 중에 헤매고 사는 불쌍한 무딘간들에게 선행의 진리를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밝혀 제도하는 것이지요. 그들 현자의 영혼들은 서문 밖 지옥궁 유황불 지옥에까지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처참한 극형을 받는 극악무도한 악령을 사랑으로 제도하기도 하지요. 호. 임 씨는 사내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놀라 입을 크게 벌렸다. 사내 아이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북두칠성님을 만난 그날 밤이 바로 임직원님이 홍대감의 볕단을 훔치러 간 바로 그 가을 밤이었지요. 북두칠성님과 내가 저녁을 먹은 후 청신차를 나누면서 천상의 모퉁이 생명이 사는 빛나는 푸른 별, 지구라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별을 내려다보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런데 동쪽 모퉁이 모든 사람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게 바로 굶주리는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홍대감의 볕단을 훔치려고 지게를 지고 간 임직원님이었지요. 북두칠성님과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임직원님이 볕단을 훔친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는 순간 우리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만 볕단을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두고 빈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하고 북두칠성님과 내가 임직원님의 조상의 내력을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과연 볕단을 훔쳐갈 것일까 궁금하여 북두칠성님과 내가 다시 만나 임직원님을 빤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시 지게에 진 볕단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돌아가는 것을 지켜본 인자하신 북두칠성님이 순간 마음이 감흥하여 나에게 말했지요. 지금 지상으로 즉시 내려가 저 사람을 좀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 놓고 오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임직원님을 도와주러 이 사내 아이의 몸을 입고 지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3,000냥이 실린 저 당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이미 아내며 아이들도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굶주리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보시지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인지 잘 느껴보십시오. 오호. 하늘의 북두의 별에 사는 신이시라니. 신이시여, 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사람에게 저 3,000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임 씨는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임직원님, 지금 해지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즉시 방문에 2개의 창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 칠대조 할아버지가 정승으로 있을 때 옳은 말을 하는 의기 있는 총명한 신하가 하나 있었지요. 그 신하가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그 칠대조 정승 할아버지의 숱한 비리를 캐고 들자 몰래 사람을 시켜 그 신하의 2눈을 찔러 맹인을 만들어버렸지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의 경지를 깨달아 더듬었다고는 하더라도 그 순수를 지키며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지은 무거운 죄업을 다 씻지는 못하는 법이랍니다. 지금 그 칠대조 할아버지의 후손인 임직원님은 바로 그 할아버지의 현연인 게지요. 그리고 또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도 그 당시 그 칠대조 할아버지의 지독한 악행의 결실을 아무 하는 일 없이 욕심껏 따먹으며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악행을 일삼으며
호의호식한 식술들이 아니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인과응보입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주재하는 인자하신 북두칠성님도 인간 개개인 스스로가 지은 선악의 과보는 자신에게 그대로 되돌아갈 몫이기에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답니다. 이 척박한 세상의 밭에 떨어진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열심히 일구어 착한 선행의 나무를 심은 자는 반드시 선이라는 과실을 따게 될 것이고 악행을 저질러 악행의 나무를 심은 자는 반드시 악의 과실을 따게 되는 법입니다. 그 과실을 따드릴 자는 다름 아닌 그 당사자나 함께한 후손이 되겠지요. 임직원님, 나는 떠납니다. 자, 남은 인생 잘 살아보시지요. 그 말을 마친 사내아이가 임씨의 눈앞에서 온데 간데 없이 번쩍 사라져버렸다. 저 먼 북녘 하늘에 사시는 북두의 신이시라.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단 말인가? 깊은 꿈을 꾼 듯 정신이 몽롱한 임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엎드려 있었다. 그러다가 순간 정신이 돌아온 임씨는 벌떡 일어나 당나귀 고삐를 잡아 끌고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그 칠대조 할아버지의 현연이라고? 선행자는 선과를 따고 악행자는 반드시 악과를 따게 된다고? 허허 참. 그런데 뭐라 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두 개의 창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즉사하게 된다고? 어허, 그러고 보니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이었구나. 임씨는 허겁지겁 당나귀 고삐를 잡고 발길을 급히 재촉했다. 해지기 전에 어서 집에 당도해야 했다. 돌부리에 발이 자꾸 걸리는 험한 산길 바위고개를 넘어 내려오자 곧 평탄한 산길이었다. 산길 옆으로 밋밋한 소나무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마음이 바쁜 임씨는 이마에 주르륵 흘러내린 땀방울을 훔치며 달리듯 당나귀보다 더 앞서 걸으면서 어허! 이놈 어서 가자고 어르면서 고삐를 팽팽히 잡아 끌어당겼다. 얼마 후 가까스로 산 아래 너른 들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멀리 서산을 바라보니 아직 해가 남아 있었다. 임씨는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제게 놓았다.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낯익은 들길을 걸어 삼거리 길이었다. 오른쪽 산모롱이 아래 마을이 건너다 보였다.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 바로 그리운 아내며 자식들이 있는 고향집이었다. 1년 전 나침반을 빌려 들려주며 직관 노릇을 해 돈 좀 벌어오라고 등을 떠밀던 굶주린 아내의 삐쩍 마른 얼굴이 떠올랐다. 밥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줄줄이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꼬박 1년 만에 이렇게 임씨는 3,000냥의 돈을 손에 거머쥐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꿈만 같은 횡재며 행운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임씨의 마음은 구름처럼 들떠올랐다. 이제 가난 끝, 행복 시작이지 않는가? 더구나 북두의 신이라는 사내 아이의 말에 따르면 오늘 임씨 자신이 즉사에 죽지 않으려면 해지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 방문에 창구멍 2개를 뚫어놓고 밖을 내다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내 아이의 말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임씨는 집으로 가는 길 앞에 서서 멀리 자신의 집이 있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눈끝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거기까지는 한달음이었다. 임씨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놓았다. 그런데 임씨의 발길이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었는데 순간 다른 쪽으로 틀어버렸다. 얼마 후면 하늘에 한 뼘 남짓 남은 저 붉은 해가 서산 너머로 곧 지고 발터인데 임씨는 집으로 가는 길을 깜빡 잊어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 찰나의 순간에 당장 즉사해도 좋을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했단 말인가?
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저 임씨의 발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